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엄청 뻔뻔하신 분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뻔뻔한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뻔뻔해요. 결혼 전에 아예 그 상황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혼수를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저희 부모님을 다 기함시킬 정도로 뻔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이 제 결혼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고 저는 이 남자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조금 제가 무시하고 참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저희 시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저희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되게 잘생기셨거든요. 제 남편이 그거 닮아서 아마 제가 제 남편 얼굴 보고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시아버지 젊을 때 사진 보면 이런 분이 어떻게 영화배우를 안 하고 평범하게 사셨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잘생기셨습니다.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도 없었대요. 세 번째 부인인 저희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남편 그리고 남편의 여동생, 즉 시누이죠. 그렇게 남매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시누이가 10살 땐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남매를 키우면서 혼자 사셨대요. 그런데 보통 이러면 예상되는 얘기가 있잖아요. 시어머니 혼자 온갖 고생을 하며 자기 희생을 해서 남매를 키우고 본인의 인생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일반적인 엄마들의 스토리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 모든 편견에 깨신 분이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의 친정집이 조금 잘 살았었나 봐요. 친정에서 가지고 온 재산을 시아버지에겐 꽁꽁 숨겼다가 나중에 아이들 키우면서 조금씩 뺏어 쓰시고는 그거를 글쎄 목록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남매가 각각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그 목록을 앞에 내놓고 내가 너희를 키우면서 이만큼 돈이 들었으니 이 원금 정도는 너희가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러니 앞으로 월급 받으면 절반은 날 다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 요즘 젊은 애들한테 먹히나요? 남편도 그렇고 시누이도 그렇고 펄쩍 뛰었더니 시어머니가 3일 밤낮을 알아두었다가 징징거렸다가 하면서 어떻게든 그거는 보존해야 된다고 자기 그 돈 없으면 노년에 어떻게 사냐고 졸라대서 어쩔 수 없이 두 사람 다 월급의 절반까진 힘들고 일부는 용돈처럼 드리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아니죠. 재밌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가 막힌 건 글쎄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원금만 적힌 리스트를 내밀었다가 돈을 주겠다고 자식들이 하니까 거기에 슬그머니 이자를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매년 복리로 늘어나는 이자요. 자식들이 너무나 황당해 하니까 뻔뻔하게 그러시더래요. 야, 물가 상승률도 여기에 적용을 해야지. 어쨌건 결혼 전에 남편이 우리 엄마 이런 사람이야 라고 웃기다는 듯 에피소드라고 얘기해줬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되게 특이하신 분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무심했던 제 발등을 찍은 거죠. 저희 집은 정말 평범한 중산층이에요. 그냥 적당히 산다라는 말이 가장 적절합니다. 제가 부모님 부양할 의무 없고요. 부모님도 노후 대책 다 해놓으셔서 자식들한테 부담 주실 일 없는 정말 각자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집입니다. 딱히 물려주실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탤 것도 없어서 저희 집은 뭐랄까 몹시 쿨하게 우리 각자 번 걸로 각자 잘 살자 이렇게 일찍부터 합의가 된 집이에요. 당연히 대학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이 학비랑 용돈에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 이후에 제가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한 다음부터는 제가 가끔 부모님한테 자식으로서 제 마음이 당겨서 용돈을 드릴 때가 되면 드리기도 하고 좋은 거 있으면 사드리기도 하고 한 번씩 집에 좀 큰 돈 들어갈 때
조금씩 보태기도 하고 할 뿐 제가 의무적으로 부모님한테 한 달에 얼마를 드려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다른 선배 언니들이 이렇게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야, 너 남편한테 우리 친정은 도와줄 필요 없어.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 남자들 의외로 단순해서 그런 얘기 듣고 나면 나중에 친정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친정에 뭔가 보태줄 일이 생길 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너희 친정 보태줄 필요 없다며 왜 말이 달라져? 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시댁에 만약에 50만 원 주면 우리 집도 50만 원 줘야 해 하고 얘기했고 그렇게 처음부터 세팅해놔야 돼. 아우 언니. 그런데 저희도 버는 게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양쪽 집에 그렇게 큰 돈을 계속 들여요. 시어머니야 정말 생활비가 없으니 그 정도는 드려야 하지만 솔직히 저희 친정은 굳이 필요가 없는데.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걸 엄마 아빠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 비자금 모은다고 생각해. 돈 필요 없이 네 돈 잘 보존해 주실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데. 그거 나중에 너 진짜 후회한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경험해본 언니들의 말이니까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양쪽 집 부모님께 생활비는 똑같이 드리는 것으로요. 사실 둘 다 버는 돈에서 일정 부분 생활비 각주라고 각자 부모님께 자기 용돈에서 돈을 드리는 거라서 더 드리고 싶으면 용돈 줄여 더 드리면 되는 거였죠. 저랑 남편이 다른 건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더 드리면 드렸지 덜 드릴 수 없었다는 거고 저는 제가 드리는 용돈을 모두 부모님이 제 앞으로 모아놓으셨다는 겁니다. 네 선배들 말이 맞아. 이렇게 그냥 목돈 모으는 개 붙는다고 생각해. 엄마랑 아빠 네가 주는 돈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결혼 후 한두 달 지난 후부터 생겼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뻔뻔하다고 했잖아요. 그냥 뻔뻔을 넘어서 기가 막히게 뻔뻔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충분히 사도 되는 물건을 꼭 백화점에 가십니다. 그리고는 백화점에서 전화 제 남편한테 전화를 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일하면서 시어머니 전화를 잘 안 받거든요. 보통 백화점 가서 쇼핑하실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저녁 한 10시쯤 전화해서 이제 일이 끝났다. 아까 전화하셨던데 무슨 일이시냐 하면 그때는 잔뜩 삐진 목소리로 아니다. 내가 뭐가 좀 필요해서 전화했는데 네가 안 받아서 그냥 알아서 해결했다라고 하시면서 끊으시거든요. 그런 게 몇 번 반복되고 나서는 저도 알았죠. 뭔가 아쉬운 게 있을 때만 저한테 전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전화는 저는 아예 업무 시간에는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렇지가 않죠. 밤이고 낮이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면 제깍제깍 받는 정말 멍청한 효자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남편이 그런 걸 아니까 시어머니는 백화점 갔다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러신답니다. 예, 내가 이거를 지금 사려고 포장까지 다 했는데 카드를 안 갖고 왔지 뭐니? 지금 이쪽 분 연락처를 좀 알려줄 테니까 네가 어떻게 결제를 좀 해주던가 이 회사로 계좌 입금을 좀 하든가 처리 좀 해줄래? 아니면 네가 와주면 제일 좋고.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주 백화점에 뛰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고 어떻게 계좌 입금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할 경우 어머님이 물건을 못 사는 날에는 그렇게 남편한테 서럽다고 울고 짜증을 내고 하니까 결국 남편이 한도가 100만 원 정도 되는 카드를 하나 드린 모양입니다. 엄마 이거 함부로 쓰지 마시고요. 이거 다 제 용돈에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꼭 필요할 때 급할 때 당장 정말 급할 때 그럴 때만 쓰셔야 돼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남편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크게 차려주는 게 빠르지 않았겠니? 한도 100만 원? 그거 나는 이틀이면 사라질 거라고 본다.
아니야. 엄마가 그러셨어. 정말 급할 때만 쓰신다고 하셨어. 제 남편은 평생을 자기 엄마한테 속고도 여전히 속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남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말이 맞네. 엄마 한도 카드 100만 원. 3일 4일이면 다 쓰시는 것 같아. 나 지금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 그거는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몇 달간은 내가 알아서 해결했지. 그런데 더 이상은 나도 너무 힘들어. 그동안 용돈에서 조금씩 모았던 걸로 카드값 계속 갚고 있었는데 사실 용돈이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잖아. 이거 어떡하지? 아니,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그냥 카드를 해지를 해. 어머님한테 카드 해지했다고 하면 되잖아. 아니, 매달 생활비 드리는데 그렇게 카드까지 드리고 그러면 지금 어머니한테 한 달에 100만 원이 훨씬 넘게 나간다는 건데 그거를 다 쓰신다는 게 말이 돼? 물론 우리도 더 많이 벌고 더 부자면 잘해드리면 좋지. 그런데 우리도 앞으로 미래 생각해야 되고 정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는 우리처럼 지원해줄 자식도 없잖아. 당신이랑 나 앞으로 아이 가질 생각도 없고 어쨌거나 우리 노후 100% 우리 다 준비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어머님한테 계속 들어가면 너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 나도 당신이 효자라는 거 알고 못된 며느리 하기 싫어서 이런 말 사실 하고 싶지 않은데 어머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 아, 내가 진짜 우리 엄마 때문에 늙는다 늙어. 사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너한테 할 필요는 없고. 왜? 아직도 내가 모르는 얘기가 있어? 남편은 머뭇거리다가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시어머니의 과거였죠. 시어머니가 세 번째 아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잠깐 그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아니, 잘 사는 집 딸이라면서 어떻게 세 번째 아내로 가게 그냥 내버려 두셨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엄청 사랑하셨나?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세계의 사랑이었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잘 사는 집이면 그래도 딸을 좀 좋은 집에 시집 보내고 싶어 하지 않나? 아주 잠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저조차도 집에서 반대하는 결혼 우겨서 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자식이 좋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야 되니까 저는 시어머니도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외동딸이래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엄마, 즉 시외할머니가 엄청 무서운 분인데 그분이 큰 부잣집 딸이었다고 하네요. 결국 시어머니가 부자인 것도 그 엄마가 부자여서 처음에 시집 올 때 돈을 좀 가지고 오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집을 오게 된 스토리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세상에 그 옛날 그 어린 나이에 고스톱에 빠져가지고 몇 날 며칠을 집에도 안 들어오고 하우스 같은 데서 고스톱 치시던 분이랍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타짜, 도박 중독자였던 거죠. 20대에 집에 있는 거 스물스물 갖다가 팔아서 도박 자금으로 쓰고 그렇게 고스톱을 쳐대면서 거기서 돈을 따면 흥청망청 써버리고 돈을 잃으면 또 집에 있는 거 갖다 팔아 노름 자금 마련하고 그러는 거를 1년 정도 뒤에 시 외할머니께서 아셨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의 엄마는 그런 딸을 가만두지 않으셨겠죠. 남편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은 그 옛날에도 되게 신여성으로 일도 많이 하시고 본인이 재산도 불리시고 약간 여장부 스타일이셨더라고요. 그런 분이 자기 딸이 그렇게 도박에 빠져서 해롱해롱 하는 거를 두고 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답니다. 어디 절에다가 잠시 보내서 가둬다시피 하신 적도 있었고요. 병원도 입원을 시키신 적이 있대요. 하지만 도박은 손을 자르면 발로 하고 발을 자르면 입으로 한다면서요. 저희 시어머니는 몇 년을 그 도박에서 벗어나오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박에 빠졌던 시어머니의 마음을 훔친 게 바로 저희 시아버지라는 거였죠. 저희 시아버지를 보고 첫눈에 반한 시어머니가
도박장 쫓아다닐 정신도 없이 저희 시아버지를 쫓아다니게 된 거예요. 자연스레 저희 시아버지 쫓아다니면서 연애를 하느라 도박에는 손을 끊게 됐고 시 외할머니는 그걸 보고 저 남자가 내 딸의 도박 치료제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결혼을 시키신 거였대요. 결혼을 시키시면서 저희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네요. 내가 저 아이가 화투짝을 손에 쥐지 않는 한은 자네가 먹고 사는데 어려운 일 없게 해줄 걸세. 하지만 저 아이가 화투짝을 다시 손에 쥐는 한 자네도 저 아이도 내 돈 한 푼 가져갈 생각하지 말게. 그래서 시아버지는 어떡하든 시어머니가 고스톱을 못 치게 하려고 되게 다양하게 시어머니의 시선을 뺐는데 온 힘을 쏟으면서 사셨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도박 대신 빠진 게 바로 쇼핑이었던 겁니다. 결국 저희 시어머니는 어딘가에 계속 중독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도박, 두 번째는 저희 시아버지, 그 다음엔 쇼핑 순서로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랑 제 남편이 주는 돈으로는 만족을 못 하시겠죠. 저희가 드리는 돈이래 봐야 남편이 저 몰래 어머니에게 만들어준 카드 100만 원, 그리고 생활비 50만 원, 총 150만 원이 전부잖아요. 사실 큰돈이기도 하지만 백화점 가서 맘먹고 쇼핑하려고 하면 몇 개 뭐 못 사잖아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당연히 돈 하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희도 언제나 언제까지 시어머니를 감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큰 마음을 먹고 시어머니에게 드렸던 카드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문자로 통보했죠.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가 급하게 쓰시는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고 해서 카드 끊었으니까 어머니 앞으로는 그냥 저희가 드리는 생활비로 사시고 정말 크게 뭔가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희한테 미리 논의해 주세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만큼 하든가 아니면 대체제를 찾아봐 드리든가 저희가 좀 도와드리든가 할 테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문자를 보낸 지 5분 시어머니에게 득달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각오했다는 듯이 담담하게 받았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첫 마디가 가관이었어요. 네 마누라 때문에 그러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뚫고 나와 저한테까지 쩌렁쩌렁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끊임없이 제 눈치를 보게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욕을 하셨습니다. 너 같은 효자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다. 여우 같은 며느리가 대체 뭐라고 수작을 부렸길래 네가 나한테 돈을 끊니? 나는 참을 수가 없다. 응? 내가 너 결혼하기 전에 얘기하지 않았니? 시집 올 때 받아서 아끼고 아끼며 썼던 돈 너희 남매 키우는 데 썼으니 그 내 노후자금 그거 하나 보존해달라고 해서 내가 지금 너희한테 자존심 굽혀가며 그래도 급신급신 돈 받고 있는 건데 네가 나한테 이러면 내가 얼마나 서럽겠니? 듣다 못한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돈 드리는 거 다 사치하는데 쓰시잖아요. 저희 장인 장모님은 그거 다 모아놓고 나중에 자식들 필요하면 준다고 한 푼도 안 쓰고 계시대요. 앞불싸. 남편의 그 말이 시어머니의 화를 더 돋구고 말았습니다. 아니, 너 나랑 똑같은 금액을 지금 사돈댁에도 주고 있다는 거냐? 그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돼요? 똑같은 부모인들. 나랑 사돈댁이랑 사는 수준이 다르잖아. 사돈댁은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고 나는 없으면 안 되고, 어? 없으면 당장 죽는 네 어미한테 쓰는 돈은 아깝고 그야말로 없어도 되는 돈은 사돈댁에 그렇게 펑펑 퍼주고 네가 자식이냐? 시어머니의 악다구니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자기가 만실수했다는 걸 알았지만 뭐 엎질러진 물이었죠. 뭐 시어머니의 한탄은 계속됐고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냥 전화를 절 바꿔달라고 했죠. 남편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면서 거절하더라고요. 하긴 뭐 제가 들을 말이 뻔하잖아요.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이 지경이 났다.
내 아들을 며느리가 뭐 꼬셔서 이렇게 됐다. 서럽다. 뭐 그런 얘기 하실 거 뻔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남편보다는 제가 말하는 게 조금 더 잘 먹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그래도 좀 편한 자식이니까 막말하실 수 있고 며느리는 조금이라도 눈치를 보실 거라는 저의 막연한 이상한 기대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 역시나 뻔뻔하게 제 모든 기대를 벗어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아서 어머님이라는 첫마디를 하자마자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당장 네 집에 갖다 준 내 아들 돈 가져와라.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 모든 단어가 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친정에 갖다 준 내 아들 돈? 친정에 갖다 준 내 아들 돈이라는 게 뭐지? 한 번에 이해가 되질 않아 다시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네 집에 갖다 준 아들 돈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나한테 그랬잖니. 친정에도 나랑 똑같은 돈 갖다 준다며. 그거 다 내 아들 돈 아니냐. 내 아들 돈을 왜 너희 집에 갖다 주냐? 그러니까 그거 다 가져와라. 전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그거 이 사람 돈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벌어서 드리는 제 돈이에요. 그걸 왜 어머님이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정말 개똥 논리를 펼치시더라고요. 아니 너희들은 결혼했잖니. 결혼하면 부부 일심동체라며. 일심동체라는 거 뭐냐? 한 몸이라는 거 아니니? 그 한 몸이 돼서 돈이 나갔으면 그거도 네 남편 돈이잖니. 그런데 네 남편 돈이 뭐니? 내 아들 돈이라는 거잖아. 내 아들 돈이 왜 너희 집안에 가야 되니? 그거 당장 내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그런 표시를 보내더라고요. 왜 목에서 손을 이렇게 찹찹 긋는 표시 있잖아요. 그냥 끊어라 끊어라 하는 얘기였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어머님, 그냥 그 얘기는 저 사람이랑 하세요. 저는 끊을게요. 너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게 시애미가 얘기하는데 전화를 함부로 끊겠다 말겠다 통보니. 너 너희 집에서 그렇게 배웠니? 저는 제가 드라마에서나 듣던 너희 집에서 그렇게 배웠니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뺐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진짜 그만하세요. 양쪽 집 부모님한테 똑같이 드리는 거 요즘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저한테서 추가로 더 가져가시는 거 그런 게 이상한 거라고요. 저희가 뭐 몇 천만 원씩 버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둘 다 월급쟁이라 쪼개고 쪼개서 그래도 엄마 먹고 사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건데 엄마 그리고 지원이가 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지연이 걔가 뭐 얼마나 번다고. 아주 내가 걔한테 드린 돈 뽕 뽑으려면 아직 100년은 더 살아야 된다. 세상에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자식을 키우는데 든 돈을 다시 되돌려받기 위해 100년을 살겠다고 뻔뻔하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에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폭포수를 맞은 것 마냥 싸늘한 기운이 감돌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도 않은 저희 아가씨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했습니다. 솔직히 저야 며느리니까 마음껏 시댁 욕이라도 하죠. 그런데 저희 아가씨한테는 친정엄마잖아요. 친정엄마가 저런다는 걸 생각하면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이래서 우리 아가씨가 언니, 저는 결혼 생각 없어요. 평생 싱글로 혼자 살 거예요. 라고 얘기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창피하다. 미안해. 너 볼 낯이 없다. 세상에 저희 남편 어머니랑 통화 30분 하고 났더니 30년은 늙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미우면 남편도 밉잖아요. 그래서 전화 끊고 나서 남편한테 한바탕 퍼부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30년은 폭삭 늙은 것 같은 얼굴을 보니 남편한테 대거리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미우나 고우나 어쨌건 남편이고 맘고생은 저보다는 저 사람이 더 하겠죠.
저야 그냥 되바라지게 욕 한번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지만 남편은 대체 어머니한테 돈을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저보기엔 창피한데 어떻게 하자고 말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는 게 더 클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랬죠. 나 오늘은 밥하기 싫다. 나가서 우리 외식이나 하자. 남편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그냥 고맙다고 하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외식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월남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그냥 저 사람 좋아하는 월남쌈 싸서 열심히 먹여줘야겠다. 그러면 기분이 좀 풀리겠지 뭐라고 말입니다.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예, 네 시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순간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느꼈던 머리 끝에서부터 폭포수가 꽂히는 듯한 싸늘한 느낌이 다시 한번 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힐끗 봤죠. 한창 월남쌈 먹을 생각에 롤로랄라 조금 기분이 풀리던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 마치 얼음땡을 하듯 뚝 멈춰서서 가만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 정적이 감돌았어요. 저는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고 스피커폰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격양된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네 시어머니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네가 준 돈이 왜 자기 돈이라는 거야? 너 시어머니한테 돈 빌려서 이때까지 나한테 생활비 줬니? 엄마, 어머님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짜고짜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니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일단 너희한테 확인해보고 연락한다고 그랬더니 너희 시어머니가 나한테 막 소리를 지르더라. 아니 자기를 못 믿어서 애들한테 확인을 하는 거냐고. 자기가 자기 돈 달라고 그러는데 뭘 애들한테 확인이 필요하냐고. 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기 돈이라고 계속 그 얘기만 하는데 아니 나는 탐지 모르겠네. 이게 왜 너희 시어머니 돈이니? 너 뭐 시어머니한테 정말로 돈 빌렸어? 혹시 너 회사 그만뒀는데 엄마한테 말 못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돈 빌려서 이때까지 엄마한테 생활비 줬니? 어우 얘 답답해. 말 좀 해봐. 저는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옆에 남편이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거든요. 제가 그랬죠. 엄마, 그거 오해가 좀 있었던 거야. 시어머니한테 우리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엄마 당분간 시어머니가 혹시 전화하시면 그냥 받지 말아요. 저희가 알아서 얘기할게요. 아니 너희가 알아서 얘기하는 건 얘기하는 거고 대체 이런 전화가 온 연유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니. 저희 엄마 예전에 수학 선생님이셨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다 해서 제대로 숫자가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제를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게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후관계, 인과관계, 연관관계가 다 이해가 돼야 비로소 납득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엄마에게 일단 넘어가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 점은 저도 알고 남편도 알죠. 어쩔 수 없이 저는 차분히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이때까지 생활비를 드렸었는데 그거 외에 조금 더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 사람이 카드를 하나 만들어 드렸었나 봐. 그런데 그 카드를 이 사람도 이제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만 쓰시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좀 서운하셔서 이때까지 내가 너 키우는데 든 돈이 얼만데 네가 나한테 이러냐 뭐 이런 말씀 하시다가 그냥 엄마 홧김에 그러신 거야. 그러자 엄마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소리를 하시더군요. 홧김에 그런 게 아니던데. 아니, 나한테 사진으로 무슨 내역서를 보냈어. 근데 그 내역서에 아우 몰라 이상해. 그 내역서 일단 너희가 좀 봐봐. 나 일단 끊는다.
엄마 얘기에 남편이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리고 곧 엄마에게 소위 내역서라고 하는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손으로 마구마구 휘갈겨 쓴 내역서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냥 이때까지 저희가 준 돈은 하나도 없이 시어머니가 진짜 가뭄에 콩나듯 저희한테 뭐 하나씩 해주신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랑 외부에서 만났을 때 율무차 같은 걸 사주신 적이 있어요. 700원이었나 800원이었나 그 식당 앞에 리어카에서 타주는 차 있잖아요. 1,000원이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어쨌건 그런 내역에서부터 온갖 항목이 세세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결혼 후에 남편이 시댁에 갔을 때 시댁에서 먹고 온 음식의 비용,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투자했다고 생각하는 비용, 그런 것들이 마구마구 적혀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너무 짜치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쓴 돈이 있으니 그 돈 내놔라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끝까지 이해를 한다고 쳐도 그 내역서를 남편한테 보내는 게 맞지 저희 집에 보내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돈으로 환산되어야 한다는 건데 정말 소름 끼치고 어이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 내역서라는 것을 보고 대체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제가 다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남편은 어땠겠어요?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 자기 엄마 때문에 창피한 거 꾹꾹 참고 장인 장모한테 나름 최선 다해 잘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이건 장모 앞에 빨가벗겨진 채 흔들춤 추는 것보다 더 창피한 상황인 거잖아요. 남자로서도 남편으로서도 너무 자존심이 무너진 것 같아 제가 다 눈치가 보였습니다. 나 진짜 우리 엄마 창피해서 못 살겠다. 미안한데, 너 뭐 그냥 뭐라도 시켜 먹어. 나는 좀 누워야겠다. 남편은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한테 다시 전화를 했죠. 엄마, 시어머니 진짜 이상하신 것 같아. 내가 사실 아까 전에 옆에 저 사람이 있어서 말은 못했는데 우리 시어머니 이거 완전히 습관이야 습관. 그러면서 저는 엄마에게 남편이 해줬던 시어머니의 도박 습관 그리고 쇼핑 중독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가 가슴을 탁탁 치시더라고요. 어쩐지 내가 상견례장에서 봤을 때부터 기분이 쎄했다. 그런 기분은 그냥 두는 게 아닌데 대체 너 어떻게 살 거니? 너 그거 속 터져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내가 못 살아 진짜. 예, 안 되겠다. 너 앞으로 나한테 꼬박꼬박 용돈 2배로 넣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네 진짜. 어쨌건 네가 버는 돈은 내가 다 관리를 하든 숨겨놓든 해야지. 안 그러면 너희 시어머니 어느 날 와서 너희 집 살림 싹 들어먹고 가게 생겼어.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속 터져. 엄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100만 번쯤 쉬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머리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다음날 휴가를 냈어요. 제가 이 기분으로 회사를 가서 대체 일을 잘할 수 있을지나 모르겠고 어차피 금요일이었으니까 금토일 조금 쉬고 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남편은 꾸역꾸역 회사를 가더라고요. 그런데 회사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내가 정말 미안한데, 할 말은 아니지만, 자기 회사 안 나가더라도 일단 집에는 있지 마. 우리 엄마도 갑자기 불쑥 집으로 찾아와서 쿵쿵거리고 그럴 수 있어. 비밀번호를 아시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나도 이제 예측이 안 되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안 그래도 친정 가 있을 거야. 자기도 이따가 거기로 와. 거기서 우리 같이 엄마 밥이나 먹고 오자. 내가 무슨 낯짝으로 장모님을 보냐. 해주신 밥은 어떻게 먹고. 그냥 자기나 맛있게 먹고 와.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당신 좋아하는 간장게장 엄마가 해놨다고 했어. 그러니까 와서 게장 먹어. 내가 정말 장모님한테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미안하다.
남편은 지은 죄도 없이 그렇게 대역 죄인이 돼서 고개를 푹 숙이고 회사로 갔습니다. 처진 어깨를 보는데 또 왜 그렇게 짠합니까? 진짜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욕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정말 노인네. 정말 온갖 꼴보기 싫은 짓은 다 하네 진짜. 아휴. 그렇게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느닷없이 아가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가씨랑 통화하는 건 1년에 몇 번 없는 일이라 이건 또 뭔가 했죠. 언니, 괜찮아요? 아가씨의 한마디에 저는 시어머니가 또 저희 얘기를 하면서 아가씨를 어지간히 들들 볶았구나 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아가씨야말로 괜찮아요? 뭐 저야 평생 들은 말이고 앞으로도 들어야 될 말이고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사실 언니는 그럴 필요 없는 사람인데 듣고 있는 거잖아요. 뭐 오빠가 사과는 신나게 했을 테니까 그러려니 하고 언니, 우리 엄마 그냥 포기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대신 돈만 주지 말아요. 오죽하면 저희 외할머니도 저희 엄마랑 영 끊었겠어요. 외할머니요? 어머님의 엄마요? 살아 계세요? 네, 살아 계세요. 되게 건강하게. 그런데 유산 정리 아마 엄마한테 한 푼도 안 가게 해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더 저러시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미리미리 저랑 제 오빠 앞으로 재산 돌려놓고 당신 자식인 엄마 앞으로는 뭐 안 해놓으셨거든요. 그거 알고 엄마가 더 저러는 거예요. 아마 외할머니가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재산 빌미로 제대로 살아라 그러면 저희 엄마가 제대로 사는 척이라도 할 텐데 저희 외할머니랑 연락 끊겨서 엄마가 이제는 믿을 게 아무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약간 대소진 친 사람처럼 저러는 거예요. 오빠는 그런 말 없던데요. 오빠는 몰라요. 우리 집에서 그나마 마지막까지 외할머니랑 연락하고 산 게 저라서 저만 알아요. 아마 엄마는 제가 이 사실 알고 있는 것도 모를걸요? 오빠한테 제가 말 안 한 건 언니도 알죠? 오빠 은근히 엄마 싫어하면서도 엄마한테 약한 거. 아마 외할머니가 저희 남매한테 뭐 남겼다는 거 알면 오빠는 엄마한테 자기 거 다 줄 테니까 제대로 살라면서 욱수했을걸요? 그 바보 그러고도 남아요. 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오빠 바보예요 진짜. 저는 아가씨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 시어머니는 자기 엄마한테도 소위 말해 버림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으면 친엄마가 딸 자식이랑 인연을 끊고 재산도 하나도 안 남겨주고 손주들한테 돌린다고 선언했을까요? 법적으로 정말로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가씨 말을 듣고 나니 어머니로서는 자기는 한 푼 받을 것도 없고 우리 엄마 죽고 나면 내 자식들한테 그 재산이 다 갈 테니 나는 어떡하든 자식들한테 최대한 뜯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할 법도 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희 어머니가 조금도 불쌍하진 않았습니다. 왜냐, 그 뻔뻔함에 제가 너무 질렸거든요. 언니, 그런데 회사 안 갔어요? 지금 회사 있을 시간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제가 언니 입장 생각 안 하고 전화해서 떠든 것 같네요. 사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회사 안 가고 그냥 친정 가서 좀 누우려고요. 사돈 어르신들 보기도 진짜 민망하네요. 어르신들이 저한테도 진짜 잘해주셨는데 제가 정말 100배 사죄하고 싶어요. 아가씨 무슨 말씀이에요. 오빠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저희 집에 미안할 일은 아니죠. 아니요, 미안하죠. 저런 엄마 있다는 거 진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창피한데 부모를 창피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죄스럽고 이런 상황을 만든 엄마가 밉고 밉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이 정말 복잡해요. 저도 어제 엄마가 하는 얘기 듣고 있는 대로 엄마한테 퍼부었는데 퍼붓고 나서도 밤새도록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그냥 언니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가씨 고마워요. 저는 뭐 아가씨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어쨌거나 저 먼저 생각해주니까
그냥 그저 그게 고맙죠 뭐. 언니, 정말 미안해요. 일단 사돈 어르신한테도 죄송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제가 직접 전화하는 건 오버인 것 같고 언니가 꼭 전해주세요. 알았죠? 걱정 말고 아가씨도 그냥 마음 털고 아가씨 생활해요. 이러다가 또 말겠죠 뭐. 저랑 아가씨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엄마 집으로 갔죠. 엄마는 분이 풀리지 않으신 듯 씩씩거리면서 집안에 왔다 갔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박 여사님이 있는 대로 뿔이 나셨네. 예, 내가 네 시엄마 한번 만나볼까? 만나서 뭐해? 엄마, 말이 안 통해 말이. 그래, 말이 안 통하긴 하더라. 정말 벽창호더라. 엄마, 벽창호는 흔들면 울리기라도 하지. 우리 시어머니는 뭐랄까? 아, 몰라. 어떻게 정의할 수 없는 사람이야. 머리 아파 죽겠어. 내가 어디 속상해서 말할 데도 없고 진짜 속이 뒤집어진다 뒤집어져. 나도 그래 엄마.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친구들한테 말하면 다들 반응 뻔하지 뭐. 그러게 너 결혼할 때 시어머니 자리 잘 보고 결혼하지 그랬냐. 내가 네 시어머니 인상 보고 그럴 줄 알았다. 너 처음에 시어머니 까다롭고 뻔뻔하다고 했을 때 너 고생 좀 할 것 같다고 했더니 내 말 안 들었잖냐. 이런 얘기밖에 더 듣겠어? 남 얘기는 항상 쉬워. 그게 내 얘기가 되면 어려워서 그렇지. 아우 얘 몰라. 그리고 너 저기 점심 네가 알아서 여기서 이것저것 꺼내 먹어. 저녁은 내가 개장해 줄 테니까 네 남편 오라 그러고. 걔도 뭔 죄냐? 부모 때문에 자식이 기죽고 그러는 거 제일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야. 내 눈치 보지 말고 와서 맛있게 밥 먹으라 그래. 엄마 어디 가? 나 여기 뒷집에. 엄마 요즘에 요양보호사 하잖아. 근데 이 뒷집에 혼자 사시는 여자 어르신이 있는데 그 어르신 성품도 좋고 인지도 가능하시고 괜찮으셔. 그런데 이제 너무 연세가 있으셔서 혼자 밥 차려 먹고 이런 게 좀 힘드시니까 그런 거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 근데 워낙 뭐 집도 좋고 음식 해주시는 아줌마는 따로 있고 집 청소하고 빨래하면서 살림 도와주시는 분도 따로 있어서 엄마는 그냥 가서 말벗 정도 해드리고 식사하시는 거 옆에서 좀 도와드리고 그래. 한 4시간 정도만 하고 올 거야. 그러니까 너 여기서 혼자 점심 먹고 놀고 있어. 알았어 엄마. 그럼 잘 다녀와요. 그렇게 엄마는 뒷집에 사시는 할머니 식사 지원, 정서 지원을 하러 가셨습니다. 저는 그나마 친정에 오니까 조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어딘가에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쌓인 응어리는 좀 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파에 벌러덩 누워서 잠을 자기 시작했죠. 평일 낮에 그렇게 누워서 자는 잠이 얼마나 꿀잠인지 그만 점심도 먹지 않고 엄마가 집에 들어오실 때까지 내내 잤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엄청 호들갑을 떨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일어나. 네가 지금 이러고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엄마, 언제 왔어? 지금 왔어, 지금. 그런데 너 혹시 네 시어머니 엄마 이름? 그러니까 시외할머니 성함 아니? 시외할머니? 시외할머니는 갑자기 왜?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잠이 덜 깨서 혹시 내가 아가씨한테 들은 얘기를 엄마한테 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제가 오자마자 거의 엄마가 바로 나가서 아가씨가 한 얘기는 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시외할머니에 대해 물어보니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내가 그분 성함을 어떻게 알아? 모르지 당연히. 그럼 네 시어머니 이름이 김연준 맞지? 약간 남자 이름 같은. 맞아. 그런데 갑자기 왜 그래 대체? 그러자 엄마는 제 말에는 대답도 않고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이상하네. 나이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고 외동딸인 것도 똑같고. 엄마, 무슨 얘긴데? 왜 그래?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왔길래?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너무 속이 답답해서 저 뒷집 할머니네 집에서 일하면서 계속 한숨을 쉬었거든.
뒷집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야. 아니 우리 박 여사는 한숨 한 번 안 쉬고 맨날 오후 해피데이 하시던 양반이 오늘은 무슨 수심이 있어 그리 한숨을 깊이 쉬시나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제가 아주 사돈복은 꽝이라고. 세상에 사위도 아니고 사돈 때문에 이렇게 속이 뒤집힐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속이 답답할 땐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한테 뭔가 와르르 쏟아내는 것만으로도 일단 마음이 좀 해소가 된대. 나는 늘 심심한 노인네니까 그냥 나한테 얘기를 해라라고 하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듣고 보니 일리가 있고 뭐 다른데 말날 일도 없고 어차피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거 다 알고 너 어떻게 사는지도 그냥 나한테 옳지 들어서 아시는 분이니까 얘기할 만하겠다 싶었거든. 그래서 얘기를 했지. 그런데 내 말을 들으면서 점점 그 할머니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계속 물어보시더라고. 정말로 그 사돈집 친정에서 도박 때문에 그 남자랑 결혼을 시켰냐? 세 번째 아내로 가는 거를 허락을 한 거냐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이분도 황당하시구나 싶은 마음에 아 그랬대요 하면서 막 네가 해준 얘기를 그대로 다 전했지. 내 마지막에 그 할머니가 혹시 당신 사돈 이름이 김현준이요? 라고 묻는 거야. 내가 순간 사돈 이름이 뭐였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름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제가 갑자기 물어보셔서 조금 헷갈리기는 한데 그 이름 맞아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면서 눈을 지그시 감으시더라고. 그러더니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오늘은 지금 가봐야 된다고. 자기 그냥 혼자 좀 있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어르신 왜 그러세요? 아는 분이세요? 하고 걱정돼서 물어봤지.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세상에 숨도 안 쉬고 얘기를 쏟아내던 엄마가 순간 말을 멈추고 머뭇거렸습니다. 왜 엄마? 무슨 일인데? 왜 준말을 못해? 아니, 뒷집 할머니 딸이래. 네 시어머니가. 머릿속에서 북과 징이 한꺼번에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린 채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엄마한테 물어봤죠. 아니, 엄마, 우리 시어머니의 어머니가 왜 엄마 뒷집에 사셔? 낸들 아니, 세상에 세상 좁다 좁아 진짜. 엄마, 앞으로는 그분이 엄마한테 뭐를 물어보든 간에 엄마가 그냥 여기까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더 이상 아는 게 없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 왜? 너 시 외할머니 살아있는 거 알고 있었어? 오늘 오전에 아가씨랑 통화하다가 알았어. 그리고 이따가 저기 신랑 오면 말하지 마. 여튼 그래줘 엄마. 그래 알았다. 이게 뭐야. 나는 그냥 어디 털어놓고 속 좀 시원해질까 해서 얘기했는데 진짜 세상 너무 좁네. 아주 지구촌 마을이야 지구촌 마을. 저는 그날 남편이 와서 저희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100번 1000번 얘기하며 슬금슬금 게장을 먹는 걸 보면서도 밥 한 술을 먹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도 못 먹고 있자 남편이 제 눈치를 슬슬 보더라고요. 아마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뭔가를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저는 남편에게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어머님 가족들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 엄마, 가족? 뭐, 우리 남매뿐이지 뭐. 아니 그래도 부모 형제 있을 거 아니야. 아유, 그분들이 아직까지 살아계시겠어?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중학교 때인가? 엄마랑 같이 외할머니 한 번 본 기억이 난다. 그 전까지 난 외갓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엄마가 어느 날 날 데리고 진짜 엄청 큰 양옥집에를 데려가더라고. 마당이 학교 운동장만 하고 연못에 폭포에 와 TV에 나오는 집 가서 막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야. 여기가 엄마 집이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나 했는데 알고 보니 거기가 외할머니 사시는 집이었던 거지.
그러면 그때 외할머니를 처음 본 거야? 어린 마음에도 외할머니가 무지 무서운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엄마가 꼼짝을 못 하더라고. 뭘 잘못하셨던가 아니면 부탁을 하러 가셨던 건가. 나 거실에 두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엄청 큰 소리 몇 번 나고 엄마가 하얗게 질려서 나온 기억이 나. 그 이후로는 못 뵙고? 사실 엄마한테는 말 안 했는데 고등학교 때 학교로 세단차 하나가 와서 날 싣고 할머니한테 간 적 있어. 그때 나랑 동생이랑 할머니 집에서 저녁 먹고 뭐 용돈도 받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 너희 살면서 공부하고 일할 때 돈 필요하면 꼭 할머니한테 오라고. 대신 너희 엄마한테는 일절 말하지 말라고. 우리 엄마 캐릭터 아니까 뭐 둘 다 말 안 했지. 사실 내 대학 등록금 엄마가 카지노에서 날려먹었거든. 그래서 그때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등록금이랑 자취방 구할 돈 빌렸어.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몇 번 더 만났나? 뭐 어느 날 찾아갔더니 집 이사가고 없으시더라고. 전화도 모르고 뭐 그냥 주변에 물어보다가 말았지 뭐. 아마 연세 많으셔서 돌아가셨을 거야. 어머니는 왜 자기 엄마랑 연락을 안 하셨던 거지? 할머니한테 들은 적 있어. 도박 버릇 고치려고 모질게 하셨는데 아마 평생 못 고칠 거라고. 그때는 사실 그런 얘기하는 할머니가 좀 미웠거든.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저런 얘기하는 거 듣기 싫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왜? 살다 보니 그 말이 맞아? 맞더라. 그래서 나도 얼마 전부터는 엄마한테 정말 거리를 확실히 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 엄마 분명 중독자야. 도박이건 쇼핑이건 앞으로도 이건 고쳐지지 않을 것 같으니 의무로 돌봐드리는 건 해도 더 많은 걸 드리지 않으려고. 안 그래도 병원도 알아봤어. 힘들었겠네. 이런저런 생각하느라. 저기 자기야. 왜? 그런데 갑자기 엄마 가족은 왜 물어봐? 차 돌려. 다시 우리 엄마 집으로 가. 내가 같이 어디 좀 갈 데가 있어. 제 말에 남편은 의아한 얼굴을 했지만 제가 워낙 단호하게 말하다 보니 군소리 않고 차를 돌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데리고 엄마 뒷집 시외할머니가 사시는 집 앞에 가서 섰어요. 다행히 집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저녁 8시가 지나 9시를 향해 가는 시간이었지만 숯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이게 맞는 것 같단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 갑자기 왜 여기를 오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 또 무슨 사고 쳤어요? 여보, 여기 웬일이야? 언니가 문자했어. 어디 있든 제일 빠른 택시 타고 오라고. 여보, 무슨 일인데? 두 사람이 만날 사람이 있어. 저는 그렇게 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죄송하지만 앞집 아줌마 딸이다. 남편이랑 시누이랑 같이 왔다. 혹시 괜찮으시면 좀 만나주시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문이 열리더라고요. 영문도 모르는 남편과 아가씨가 제 뒤를 따라 들어오다가 대문 앞에 서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보고 우뚝 서서 하는 소리만 냈습니다. 처음 보는 시 외할머니는 연세가 드셨음에도 그 꼿꼿한 자세와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눈빛이 일단 호랑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가씨랑 남편을 본 시 외할머니는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내 너희들 어찌 사는지는 대충 알고 있었다. 너희 엄마 떼놓으려고 말도 않고 이사하고 연락도 없어서 놀랐지? 그래도 내 죽기 전에는 연락하려고 했어. 아직 죽을 날이 오지 않아서 연락 안 했는데 세상이 좁아서 이렇게 만나는구나. 어쩐지 제가 낄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멀찍이 서 있었죠. 그랬더니 시 외할머니가 저한테 다가와서 손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내 딸년 때문에 고생이 많지? 내가 나중에 다 보상할 테니 조금만 참아. 아닙니다. 그래도 손주들은 만나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실내 무릅쓰고 늦은 밤에 찾아뵈었어요. 아니야, 아주 강단 있어. 좋아. 원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추진력 있게 돌파하면서. 앉아. 내가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생각한 게 좀 있어. 외할머니의 카리스마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희 셋을 앉혀놓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일 너희 엄마 데리고 와. 내가 죽기 전에 네 엄마 하나는 단돌이 하고 가야겠다. 그리고 너희 둘은 딱 하나씩 필요한 거 나한테 받고 싶은 거 생각해서 오고. 그렇게 짧은 시간 시 외할머니를 만나고 나오는 게 남편과 아가씨는 제게 자초지종을 듣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는 남편이 모시러 가자 혹시 자기한테 사과하면서 쇼핑이라도 시켜주려나 싶어 잔뜩 상기된 얼굴이 되어 나타나시더군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저랑 아가씨가 있고 남편이 모시고 간 곳이 저희 친정 근처라는 걸 알고는 바로 얼굴이 구겨지셨습니다. 아니 내가 왜 여길 와? 왜? 직접 통받으라고? 시어머니 말에 남편은 가타부타 대답 없이 시 외할머니의 집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저랑 아가씨도 뒤를 따랐죠. 영문도 모르고 따라 들어간 시어머니는 자기 엄마를 보고 기절하듯 놀라더군요. 그리고 무슨 독수리 앞에 병아리처럼 납작 엎드리는데 와 사람이 저렇게까지 태도가 달라질 수 있구나 싶으면서 어이가 다 없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네가 해먹고 산 거 모를 줄 알았니? 그래서 나도 너한테 청구하려고 불렀다. 네가 나한테서 가져간 돈, 도박 뒤치다거리 하느라 쓰게 한 돈, 그거 다 내놔라. 여기 상세명세서 있고 법적으로 도움 줄 변호사들도 있다. 이거 받아들여서 3개월 안에 싹 돈 갚든가 아니면 다시는 내 손자들한테 돈 달라 뭐 해달라 하지 않고 딱 너 지금 살고 있는 집 그거 모기지로 내서 죽는 날까지 살겠다고 계약 썼어. 네 자식들이 엄마 생각해서 성의껏 뭐 자잘한 거 해주는 건 나도 상관 않겠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상한 소리 해댈 거면 지금 너 사는 집에서도 알몸으로 나가. 그것도 네 집 아닌 거 알지? 그날 어머니는 결국 시 외할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다시는 남편과 아가씨에게 돈 요구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약서도 썼습니다. 시 외할머니는 당신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감시할 공증인까지 이미 불러서 참관시키셨더라고요.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정말 찍소리도 없으십니다. 그나마 살고 있는 집이라도 뺏길까봐 겁이 나셨던 거죠. 저랑 남편이요. 재산 안 받아도 되니 지금처럼 시어머니가 기죽은 채 살아주시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어요. 정말 이렇게 편할 수가 없거든요. 남편도 더 이상 시어머니께 시달리지 않으니 많이 편해진 듯 보입니다. 아참, 시어머니께서 아가씨와 남편에게 갖고 싶은 것 한 가지씩 생각해 오라고 하셨는데 남편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재물에 욕심이 없는지 아무 생각도 없이 왔더라고요. 결국 시 외할머니께서 두 손주에게 땅과 건물들을 증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 외할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남길 것들이 많다며 이미 유언장도 쓰셨습니다. 물론 그 유언장에 시어머니의 이름 석자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그날 친정엄마에게 전화 걸어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시 외할머니를 이렇게 빨리 만나지는 못했을 텐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요즘 남편과 아가씨와 저는 가끔씩 시 외할머니를 찾아뵈며 인사드리고 있어요. 시 외할머니는 남은 노년에 손주들과 함께하니 더없이 좋다고 하시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